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부동산 시장 네 번째 재언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가 떴습니다. 가계부채의 비율이 현재 GDP 10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자영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함하면 160%에 이른다는 기사입니다. 7월 18일 서울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숨은 빚이 1,405조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로 잡힌 부채는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나 임대보증금, 전세금까지 합친 돈이 이렇게 돼서 사실은 1,405조 원도 실제로는 가계빚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빚이 3,170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은데 과연 정부는 말로는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했는데 정말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부양에 나섰습니다. 직전에 신용대출, 개인사업대출을 규제했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완화해서 많은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초에 송파의 헬리오시티 입주로 역전세난이 잠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하락했는데요. 그 여파로 지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완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소위 말해서 핀셋 규제라고 해서 특정 지역만 놔두고 나머지 많은 지역, 예를 들면 부산 3개구 전 지역이나 아니면 경기 조정 대상 지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19년 7월과 10월에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그 여파로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재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죠. 이런 예를 볼 때 말로는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 집값 잡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19년 7월과 10월에 이렇게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보면 과연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험성 인하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드디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75%로 0.25% 올렸습니다. 신임 금융위원장도 한국 총재와 자주 만날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부나 또 관계자들은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또 많은 액수로 는 데 대해서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농협은행이 올해 책정된 한도를 다 썼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얼마 전이죠. 대출 한도 규제를 하는 그런 조치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당국은 어떻게 하든가 대출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무섭게 오른다고 하는 그런 기사, 그리고 실제 집값이 금리 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상황은 실제 가계부채가 3,000조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젊은 세대 또는 중하층의 무주택 가구가 영끌까지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한다면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어느 정부도 원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주택이 자산화되면서 투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급등한 이 자산은 언젠가는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냈죠. 코로나 사태가 이를 더욱더 가속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집값, 월세 가격이 지금 폭등했습니다. 9월 1일자 미국 집값이 1년 사이에 역대 최고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18.6%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월세가 10년 전보다 2배나 뛰어서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집은 인권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상황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벼락거지가 되지 않나 하는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뛰어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입니다. 사실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안 오른다면 이들은 매수할 이유도 없고요. 매수 행렬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대략 96% 정도 돼요. 집을 더 짓는다고 해서 사실 자가 보유율이 현재 48%인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자가 보유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져서도 그렇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집을 더 짓는다고 서민들이 집을 더 많이 소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 보유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 대비 한국 인구 1000명당 주택 수인데요. 2018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403으로 서울이 381, 경기도는 366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수도권이 낮고요. 광주나 부산 쪽은 상대적으로 높죠. 1000명당 한 430채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411채입니다. 지금 2027년까지 수도권에 200만 호 넘게 공급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달성되면 서울은 1000명당 주택수가 450채를 돌파하게 돼서 일본 수준에 근접하게 되고요. 경기도도 440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OECD 주택 공급 수준 503채인데요. 여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버블이 발생할 때 손해를 보지 않죠.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급속히 오르면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가계부채가 많더라도 그에 준하는 소득의 증가만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동산 대책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주택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 하락 시에는 매수세가 아예 실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관망하던 무주택자, 나는 집을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투자가 또는 투기 세력까지 매수에 참여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면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는 미스매치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외쳤고요. 그래서 정부를 믿은 무주택자들,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 상황이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를 지지하는 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 대출을,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액수를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864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아버리면 서민들이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히 늘어나는 이 전세 대출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집값을 떠받치고요. 더 전세가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현재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더 올랐죠. 결국은 이 전세자금 대출이 더 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는 이 자금이 주택시장에 재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의 버블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서 3억 미만 또는 1억 미만의 지방 저가 아파트를 싹쓸이하면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집을 더 지으라고 하지만 사실 무한정 만들 수는 없습니다. 100%를 훌쩍 넘는 자가 보유율은 사실 비정상입니다. 선진국에서도 100%를 약간 넘지 이것보다 훨씬 넘는 그런 자가 보유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투자, 투기 열풍을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없애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효력이 없고요. 아무리 많이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 7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는
부동산은 실수요자이지만 그러나 이들도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집을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들도 결국은 투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결국 이들은 투기 심리에 사로잡혀서 집을 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실수요라는 공식도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이들도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방 1억 미만 아파트들을 싹쓸이한다는, 그래서 꼬마 아파트 씨가 말랐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세금 규제가 없는 저가의 지방 아파트들의 투자가 몰린 것입니다. 현재 민간 공급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민간 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고요.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자니 지금까지 집값은 비싸다고 했던 입장을 접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던 말을 바꾸기가 힘들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분양가가 이제 오를 텐데 고분양가로 인해서 쏟아질 서민들의 비난을 우려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볼 때 집은 충분하니까 과세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팔도록 압박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게 밀어붙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너무 하락해서 이 경제가 휘청거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서리금 규제 그리고 미숙한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는 이 박감사 리얼 아이라고 하는 채널에 8월 4일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제언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대출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했을 때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공유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화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공유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과연 공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현재는 무주택자와 2030 젊은 층이 영끌이에서 주택을 적극 패닉 바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주택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대출의 증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약간의 그 냉각을 위해서 바젤3 국제협약 도입 2018년부터 됐는데요. 여기에 따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에서 전세금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까지도 포함시켜서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협도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줄이고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나니까 당국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다고 이렇게 황급하게 진화하는 내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냉각되죠. 그리고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지층이 이탈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대출이 많아야지만 거기서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정치권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주택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점진적인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를 원하죠. 그런데 현재는 무주택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선 상황입니다. 모두들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느냐 하는 급상승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취하는 그 규제가 나와 관련됐다면 다 싫어하고 큰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권은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하지만 표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이 투자의 수단으로 변했죠. 그리고는 부채를 내서 아니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하고 있죠. 더 많이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규제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택가격은 언젠가는 파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계대출이 2년 후에
4,0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GDP의 200%에 해당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권고는 가계대출이 GDP의 80%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후에 GDP의 20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자, 이분이 가계부채 결국 2년 후에는 4,000조까지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죠. 그리고 탐욕,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소용이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택 공급은 5년 이상 10년의 그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꾸준히 지속해서 매수 심리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가의 주택은 그냥 공공이 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좀 더 올리고요.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33개국 중에 15위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양도세는 팔 수 있는 퇴로 개방을 한다는 점에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권 차원에서 시내에 젊은 세대를 위한 다수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 용산 같은 데 하면 좋은데, 용산은 올 8월 달에 용산공원 조성 특례법이 제정되어서 공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제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다시 생각해야 될 별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가 유동성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버블 파열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겪었고요. 이때 유럽의 피그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집값이 30% 정도 하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일랜드는 50%까지 하락했어요. 한 번도 우리는 부동산 버블 파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파국이 오면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정도면 3기 신도시에서 약 120만 채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전후에 주택 가격이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당분간 미루든가 정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20-30% 정도의 하락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정신적 멘탈과 경제적 완충 능력을 충분히 갖춰 있나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만유 인력을 발견해낸 근대 1720년에 영국의 조폐국장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남의 사우스시 회사 주식 투기 광풍에 휩쓸려서 그도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어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가 그 실패 이후에 한 말이, 천체의 운행은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버블은 결국 터지는 것이 진리죠. 여기 보면 인류 역사에 큰 버블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시시피 버블, 철도 버블, 90년의 IT 버블,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시장 버블. 버블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주택시장은 버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버블 현상과 한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늘리겠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적극적인 DNA, 그리고 정부의 미숙한 또는 안일한 대응이나 대처, 탐욕,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 아니면 전 세계의 주택시장의 현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부채로 쌓은 거대한 시장이 바로 주택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위험한, 정말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는데요. 심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은혜의 금리 효과가 과연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그 밖에 국내 외적인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시장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치면서 욥기 8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 일부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입니다.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런 사람은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요. 그 집을 의지하더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을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물을 때 우리의 집이 올바르게 서고 보존된다고 하는 이 욥기의 말씀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